반갑습니다. 저는 타임교육 입시연구소 소장 이해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60년대 태어나서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고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가 이제 산업화가 돼서 계속 성장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90년대일 것 같은데 그때도 마치 성장하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교육이란 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데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초점이 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2015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근데 그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어른들 중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경험, 옛날에는 시험을 잘 보면 됐는데 이것만 잘하면 됐는데 이 직업이 최고였는데 그 경험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사는 20년 후 거기에 좀 초점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시작 자체는 애들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어른의 욕심을 좀 놓아야 된다. 그게 첫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도 이제는 입시보다 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공부하면은 다 뭘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죠. 뭔가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미래사회는 시험이 없어지는 게 미래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시험이 없죠. 대학 입시도 점점 수능이 아니고 학교 생활을 보고 뽑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지는. 사법고시도 폐지됐죠. 더 이상 시험 잘 보는 애가 이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시대가 변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년대 저 베이비붐의 아주 전형적인 세대인데 저희가 살 때 되게 어려웠죠.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물론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고 그래서 가족도 대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큰 형이 대학 가면은 가족을 성공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큰 오빠가 대학 가고 나면 둘째부터 전부 다 공장 가가지고 이렇게 학비를 대주고 성공한 큰 오빠가 사법고시라도 붙으면 가문이 피는 거고 아니면 망하는 거고 이런 게 사실은 그 당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잘못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성장을 전제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전제로 변화된 시대에 맞게 접근해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에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의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보통 예를 들어보면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이 많죠. 유럽이 많고 가장 선진국 중에 가장 늦게 된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죠. 미국이고 2차 대전 이전에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영국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선진국이 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왜냐하면 속성 재배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미국도 한 200년 걸린 거죠.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 더군다나 전쟁까지 겪고 나서 아주 단기간에 뭘 이루어내요? 선진국에 도입을 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처음에 우리가 수출이란 걸 하는데 오징어, 가발 이딴 거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출 품목의 1위는 반도체나 휴대폰, 그 다음에 굉장히 고가나
고하이 부가가치의 배들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한 거고 그다음에 GDP가 14배, 아니 14위로 성장하고 22배가 성장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 6.25 직후만 해도 필리핀이나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고 심지어는 지금 동남아에 우리가 무시하는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저 표정을, 제 얼굴을 보면 딱 느껴지지 않나요? 고생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온 거죠. 근데 그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의 선진국들은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축입니다. 하나는 식민지가 있었죠. 다 식민지. 그래서 자기네 걸로만 선진국이 된 게 아니고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수탈도 하고 약탈도 하고 뭐 돈을, 자본을 축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시행착오를 매우 많이 합니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충분히 했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급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급해요. 저 모든 거를 단기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DNA에는 시행착오를 용납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 처음 배운 걸 틀렸는데 엄마가 화를 내.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처음 배운 건 틀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 김장을 처음 할 때부터 잘하신 분. 불가능하죠. 시어머니한테 맨날 깨지고 혼나고 남편이 사 먹는 게 낫다 소리를 들어가며 그 시기를 넘어야지 어느 순간 이제 인터뷰하면 그게 됩니다. 아, 약간 넣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애들한테 교육은 뭐예요? 한 번 배우고 문제를 딱 못 맞추면 용납이 안 돼. 첫 번째 직장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용납이 안 돼. 굉장히 우리식 사고가 강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냐면 빨리 성장을 해야 되니까 시행착오를 일단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매뉴얼은 성공한 매뉴얼을 가져다가 한국이 뭘 잘하냐 하면 남들이 성공한 걸 베껴다가 더 잘 포장해서 쓰는데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해도 대학을 졸업해도 대졸 사원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회사에서 잘려요. 꼴값 떨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우리 시대의 정서였습니다. 왜?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야. 요즘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어딘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죠.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되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50년 만에. 50년 만에 이런 위대한 성장을 이뤄내는 건 없었죠. 근데 그 후과가 있는 겁니다. 획일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못 참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틀렸다 옳았다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못 참는 건 나와 다른 거예요. 쟤는 왜 이상하지?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왕따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거야. 그게 그 압축 성장이 가져온 하나의 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특징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세대, 우리 애기들 세대는 그럴 리가 없죠. 이제 더 이상 대기업에 취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법관이 돼서 가문을 먹여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법관이 돼서 5만 원짜리 얻어먹으면 김영란법에 잘립니다. 불가능해요.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 벌어봐야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가문을 일으킬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 여기 어머님들이 주로 계시지만 아빠들의 직업보다 우리 아이들의 직업은 10배 이상 다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우면 안 되고 매뉴얼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대한민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게 수능이란 시험인데 똑같은 거잖아.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어떤 애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뭐 요즘 셰프들이 인기여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제주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고3이 된 거예요.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과로 가죠. 또 이과예요, 그게. 이과로 가니까 수능에 이과 수학을 봐야 되니까 기하 벡터라는 말도 안 되는 걸 일주일에 7시간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알 리가 없죠, 그걸. 자기 요리하는데 기하 벡터는 깍두기를 예술적으로 공간도형으로 썰지 않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기는 쓸데없는 거를 시험이라는 이상한 걸 하기 위해서 자기 가장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잔다고 욕먹어. 얘가 죄가 있는 게 아니죠. 얘가 그걸 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획일화된 교육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노하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되게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리의 노하우가 있으면 김치할 때, 밥할 때, 국 끓일 때, 샌드위치 할 때 다 쓸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숙달된 훈련이야. 김장하는 것만 숙달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김장하는 숙달된 훈련만 가지고 다른 요리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센을 10번 풀었는데 시험을 틀려. 왜 틀리는지 아세요? 센을 10번 풀었는데 왜 틀리죠? 27페이지 7번째 문제가 아닌 거야. 그게 중간고사에 2번 문제로 나와 있으면 처음 보는 게 되는 거죠. 이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애들을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내가지고 결국 뭐 시키는 거냐면 숙달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퇴직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나만 숙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나오는 순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노하우라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옛날에는 장인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장인은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단순한 업무를 무한 반복해서 속도만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교육하고도 안 맞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완전히 도입하는 데도 안 맞는 거죠. 시스템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우는 다른 분야에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요리 기술이 성장을 하거나 요리에 대한 본인의 감각이 성장하거나 이런 게 동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가 돼요. 그래서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를 20년 다녔다. 그러면 엄청난 스카웃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삼성을 20년 다니면 스카웃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줄이 닿아서야. 그 사람이 노하우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전관예우라는 게 있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는 게 변호를 잘해서가 아니야. 현직 검사 판사하고 친해서야. 그래서 전관예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기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로스쿨 나와서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됐는데 전관예우 때문에 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숙달에서 나오는 굉장히 후진국적인 사고방식과 틀인 거죠. 숙달은 뭐냐면 다른 분야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전관예우 마찬가지죠. 그 다음이 성장이 아니라 속도만 빨리 하는 거야, 속도만. 그러니까 센을 처음 할 때는 2시간 걸리던 거 한 페이지에 10번 하니까 30분에 풀어. 근데 뭐는 안 늘어요? 정작 수학 실력은 안 늘어. 그게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답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저부가 가치입니다. 20년 한다고 월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걸 내가 아무리 숙달한다고 해서 절대로 고부가 가치가 되지 않아. 근데 이거가 그동안의 우리 환경이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는 성장해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까지는 저러고 산 게 맞고 당연하다. 시대적 사명이었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대.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경우 교육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교육에서 첫 번째 탐구해요. 탐구. 예를 들면 영국의 유명한 이튼 스쿨이라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튼 스쿨은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지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냐 하면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사고력을 묻는. 그러니까 탐구 능력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고, 그게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하버드 대학 입학 시험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그걸 이제 그 비판적 사고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외국의 시험은 사고력을 물어봐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묻는 겁니다. 답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을 뭘 했냐를 묻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탐구가 그겁니다. 탐구. 그 다음이 협업하고 팀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직업, 혼자 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의사? 절대 혼자 안 하죠. 협업해야 됩니다. 협진해야 되죠. 옛날에는 혼자 했어요. 옛날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고 후진적이었을 때는. 어떤 일이든 선진화되면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예를 들면 기업에서도 협업을 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다 조별로 발표하는 겁니다. 혼자 시험 보는 비중이 굉장히 줄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념 위주로 배웁니다. 개념을 배웠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 배운 걸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배운 걸 한 군데밖에 못 써먹는 건 그건 개념을 배운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레고라는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레고 하는 거 보셨겠지? 하셨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레고라는 게 있습니다. 레고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 오목한 블록이죠. O자 이렇게 누여놓으면 O 같이 생긴 거. 이 블럭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돛담배 세트를 샀는데 그거를 만들다가 이 O자가 부족해. 그러면 병원 세트에서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개념입니다. 되게 다양한 용도에다 어떤 걸 지식을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학교 때 만난 친구를 회사 다니면서도 여전히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나랑 지금 같이 없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다거나 왼수를 만든다거나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람, 사물, 그 다음에 환경 모든 것을 개념으로 이해하고 가는 사람은 네트워크의 최강이 되는 거죠. 그게 개념 위주의 학습입니다. 좀 이따 제가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경험에서 배워야 돼요. 경험. 요즘 복지국가로 많이 거론되는 스웨덴, 유럽들 보면은 거기에 귀족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은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도 군복무를 해보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장교로 가서 복무를 하면서 팀워크를 익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배워오는 거죠. 경험이 그런 거야. 근데 한국의 엘리트들은 경험을 안 해요. 다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거나, 독서실에 혼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재수학원도 80명이 앉아 있긴 하지만 공부하는 방식은 몽땅 뭐예요? 그냥 선생님하고 1대1 대응이죠.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트워크가 되게 약하고, 중학교 때 특히 친구랑 놀러 나가면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듣죠?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 그러니까 딱 이 사춘기 머리에 친구를 만나는 건 쓸데없는 짓이야. 그게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동안 산업화를 해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경험은 이런 겁니다. 개념보다는 실용적이어야 돼. 빨리 외워야 돼. 빨리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 다른 방법을 얘기하면 배척당합니다. 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거는 거야. 서울까지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길도 있지 않을까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런 게 있었고, 다르면 차별을 받는 거고, 다르면 이상한 거야. 그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이 빨리 습득해야 되니까 모든 게 암기 위주예요. 일단 빨리 외우고 봐야 돼. 그래서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마치 천재처럼 비춰졌죠. 그래서 우리 묘기대행진 이런 데 보면 사고력이 뛰어난 애는 한 명도 안 나오고 뭐 한 애만 나와요? 3살인데 한글을 다 뗐다.
그 다음에 한문 2만자를 다 외웠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매뉴얼대로 암기한다.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자, 또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죠. 진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담임 선생님이 지켜봅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왜? 별걸 다 시켜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수행평가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면서 애를 관찰합니다. 엄마보다 더 정확하게 관찰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런 분야 하는 게 너하고 딱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엄마들이 여기에 문제제기 별로 안 합니다. 자기보다 맞고 인정이 되니까. 야, 너는 할 게 없으니 공부나 해라. 넌 공부가 천상 맞겠구나. 그럼 공부하는 거죠. 대학 가는 거야.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보통 35%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도 자기 전문 분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이미 선진국은 뭐가 돼 있기 때문에요? 직업이 되게 다양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직업이 다양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과 경험에서는 무조건 대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갖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시험은 뭐 자격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SAT 시험을 봅니다. 똑같이. 근데 SAT가 1점 높다고 걔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들 반에서 1등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애는 1등이다. 오늘 모집단이 좀 그럼 예를 들면 1등이 100점을 받았고요. 2등이 99점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우수한 거예요? 알 수 없다가 정답이죠. 그러면 100점이 우수해요? 98점이 우수해요? 역시 알 수 없답니다. 근데 이거를 1등, 2등으로 가려놓으니까 98점 받은 애가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을 100점을 받기 위해 외우는데 그걸 쓰는 거죠. 저기 선진국은 그런 거죠. 야, 너랑 나랑 둘이는 실력으로는 다 우수하니 다른 거에서 차이를 보여봐. 그러니까 얘가 체육을 좀 더 해볼까? 봉사를 좀 더 해볼까? 아니면 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볼까?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100점인 애는 100점인 대로 그걸 지키려고. 99점은 자기가 무슨 죄인인 양 1점 올리기 위해서 학원 가서 1시까지 그 난리를 피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없앤 게 무슨 제도인 거예요? 성취평가제죠. A. 그러니까 이제 100점과 90점은 동점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100점과 90점이 솔직히 실력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중학교 때. 그 쉬운 시험으로.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뭐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 학교 A냐 아니냐가 아니고 다른 면모. 그리고 그걸 지켜보겠다. 그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렇게 지켜봐지는 다양한 활동을 교육적 방향으로 만들겠다. 그게 사실 교육과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같은 게 전면적으로 도입이 된 거죠. 이 선진국을 따라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당락은 뭐가 결정하냐면 저런 나라들에서는 서류하고 면접이 결정합니다. 그럼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얘는 어떤 경험을 많이 해봤을까? 하버드는 악기를 하나 아주 잘하거나 음악 활동을 아주 잘하고 하는 게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체육을 굉장히 잘한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클럽으로. 그리고 공부를 잘한 거야. 근데 어떤 애는 스포츠 클럽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또 어떤 애는 공부만 잘해요. 누가 더 우수한 거예요? 앞에 애가 우수한 거죠. 그럼 당연히 얘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당연히 공부를 올인해서 하는 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중학교 시험을 100점 받기 위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구나. 그 시험은 원래 하루에 3, 4시간만 하고 100점 받거나 A가 넘어야 되는 시험인데 너는 2배 이상의 시간을 썼으니 너는 바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네. 그럼 남는 시간은 뭐예요? 넌 사춘기이기도 하고 감수성이 풍부할 때도 이기도 하니까 책도 읽고 이런 걸 해야지. 그게 당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한 애가 알차게 자기 삶을 살고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서류에서 주로 보는 건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나를 보는 거죠. 경험을 하나도 안 했다?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그걸 우리는 그 사교육 이런 데 많이 우리가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다른 말로 부르는 거죠. 애써 학원가 이런 데서 뭐라고 불러요 그걸? 비교과 이렇게 덧치워가지고 논문을 안 쓰면 대학을 못 간다. 그게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경험. 그 다음이 대학에서도 과정이 나쁘면 쫓겨납니다. 유급돼요. 유급. 한국처럼 입학만 하면 무조건 졸업하는 나라는 없어요. 레포트 안 내고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애는 유급하거나 졸업을 못하고 제적당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진국들은 중학생보다 누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누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대학생이. 대학생보다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석사, 박사 과정이. 한국은 거꾸로입니다. 누가 제일 열심히 공부해요? 중학생이. 특목고 입시를 앞두고. 그 사춘기 몸을 이끌고 맨날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죠. 유엔에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아동학대라고 규정을 해서 권고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되면 똑같이 공부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미 중학교 때 한 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다가 대학 가시면 어떻게 돼요? 해방이죠. 그냥 뭐 그동안 경험 못 해본 걸 이때 다 해요. 첫사랑, 미팅, 게임 중독, 뭐 술, 담배, 놀기. 사실 이걸 미리 다 시켜놔야지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가 생겼다 그래요? 텔레비전 보니까 맨날 나오던데 대학교 2학년 병이 생겼대잖아. 중2 때 할 걸 못하고 대2가 된 거죠. 이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진국을 뭘로 따라간 거야? GDP나 경제 성장으로는 따라갔지만 문화적, 교육적, 인간의 삶, 다양한 면으로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시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죠. 획일적 시험 봅니다. 수능. 내신도 똑같은 거 보죠. 전교생이. 그리고 그걸 뭐라고 미화하고 있어요? 객관식이래. 그게 무슨 객관식이야? 선택형이죠. 앞으로 객관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객관식이라고 부르니까 그게 멋져 보이는 거야. 이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학력고사,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수능,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객관식이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선택형 또는 오지선다. 정말 후진 시험입니다. 그 다음이 당락을 점수로 해요. 그러니까 100점 받으려고 애가 밤을 새는 거죠.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모두 대학을 가요. 80에서 75. 이름도 없는 대학. 어떤 아이가 자기가 선생님 저는 무슨 대학을 원서를 써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모르는 대학이 너무 많아요. 우리 때 없던 대학이 그렇게 많아. 거기 나오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다 대학을 일단 가는 거죠. 그 다음이 대학 가서 놀아요. 그리고 대학 공부는 사회생활하고 무관해. 무슨 공부해요? 여전히 앉아서 토익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익 다 맞았다고 영어를 잘하나요? 절대 안 되죠. 토익을 잘하는 애가 그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건 학원 강사밖에 없습니다. 취업 준비는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뭐 인턴 별도로 하고 뭐 별거 따로 해야 돼. 2중고, 3중고를 애들이 겪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내부로만 좀 좁혀볼게요. 그 50년의 압축된 성장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대학 진학률이 한 5%에서 6% 정도 됩니다. 큰오빠만 가니까. 보통 평균 5명 이상의 가족 중에 큰오빠만 가고 어떤 큰오빠는 못 가.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5%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간 사람의 직업과 대학을 안 간 사람의 직업이 너무나 명확해요. 계층이 명확하죠. 대입으로 결정나요. 요즘은 안 그렇죠. 고졸이 돈 더 많이 봅니다. 신사동 호랭이? 모르세요? 신사동 호랭이? 걔네 엄마가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요? 제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음악 한다 그러면 왼수라 그랬을 거 아니야. 요즘은 물어보죠. 애들 키울 때. 너 혹시 작곡 안 되니? 그럼 안 되면 공부해야지. 요즘은 바뀌고 있죠. 그게 그겁니다. 딱 5%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가서 일해야 돼요? 공돌이 공순이. 공돌이 공순이. 저 때의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
큰오빠 하나를 위해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을 다니면서 큰오빠가 사법고시 붙었는데 부잣집에 장가 가더니 우리 집은 거들떠도 안 봐. 그래서 가족이 끌어안고 우는 거 이런 거 맨날 나오는 거죠. 그게 계층이 너무나 명확했죠. 그리고 그 공돌이 공순이가 아닌 사람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나라 직업은 세 개야. 대졸 직업, 공돌이 공순이 아니면 농사, 농어촌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갔던 모든 직업은 저 네 개입니다. 군인, 경찰. 왜 군인, 경찰을 먼저 하죠? 어떤 신생국이든 국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어디다가 써야 돼요? 신생국가는 국방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육사가 인기 짱이었고 군인이 다 해먹은 거 맞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 다음에 국방이 좀 안정되고 치안이 안정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질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가 그렇게 뜬 겁니다. 뭐 법을 하는 게 위대해서가 아니고 법이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뭐 판사 한 명이 만든 게 고부가 가치가 어딨어? 판사가. 가장 저부가가치 일을 가장 최고의 인력이 가서 한 거죠. 왜? 신생국가는 원래 그러니까. 그 다음이 나머지는 전부 다 저임금 노동자를 한 거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80년대로 넘어옵니다. 80년대로 넘어오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60년대,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국가가 주도합니다. 국가가. 그걸 국가주도 자본주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해 그러면 그걸 한 거고 포철을 만들어 그러면 거기다가 국가의 모든 인력을 다 쏟아붓고 돈도 거기다 다 쏟아부어서 하는 거죠. 근데 80년대에는 뭐가 바뀌냐 하면 대기업이 등장하고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제는 국가가 건드리기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라 그래서 야, 저 기업을 망하게 해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초기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뒤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갔다간 글로벌 스탠다드가 안 돼서 수출도 안 되고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20년 동안 한국이 가장 고도 성장을 이룹니다. 평균 경제 성장률이 12%, 3%. 저희가 그때 대학을 졸업한 겁니다. 80년대 학번들이. 80년대 학번들이 세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제가 대학 갈 때 진학률이 30%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95년도죠, 정확하게. 95년부터 대학 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YS 정부 때인데 동네마다 대학이 생기고 의대도 이때 확대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진학률이 60, 70, 80을 넘어서 최고가 85%까지 가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90년대 학번이시죠? 주로. 저를 째려보시는 분은 하여간 그 세대가 가장 고도 성장기에 이제 대학을 들어간 시대고요. 저희 때 또 운동권도 많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잘리고 별짓 다 한 놈들이 많은데 다 취업이 됐어요. 왜? 고도 성장을 하고 국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가 막 생겨나요? 무역회사가 엄청 생깁니다. 상사라고 부르죠. 상사, 물산. 무역회사가 왕창 생겨서 그래야지 수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떤 말이 생기냐면 화이트 칼라란 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전까지는 대졸자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 아까 저 세 가지, 네 가지 직업에 집중됐는데 문제는 이제 공무원도 꽉 찼고요. 경찰, 군인도 꽉 찼어요. 더 이상 못 가. 지금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한 명이 은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90년대는 취업은 너무 잘 됐고 경제 성장이 너무 잘 됐던 시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다 취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 전공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관념이 있어요. 공대 나와도 무역회사, 법대 나와도 무역회사, 상대 나와도 무역회사, 심지어는 미대 나와도 무역회사야.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고 뭐에 목을 거는 거예요? 대학 레벨 하나 높이는데 목을 겁니다. 그게 80, 90년대 생들의 대학에서의 경험과 취업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아이를 교육하는데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거죠. 안 맞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한참 잘 나가다가 그때까지 쌓인 모순이 한 방에 터진 게 언제예요? IMF에 빵 터지죠. 빵. 근데 IMF에 터지면서 뭐가 싹 사라져요? 이 화이트 칼라가 싹 없어집니다. 일단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없애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지면 당장 물건이 안 나와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와이사스 하얀애는 내일 안 나와도 지장이 있다 없다? 별 지장이 없죠. 두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해도 돼. 거기서부터 잘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뭐가 늘어나요? 자영업이 그렇게 늘어납니다. 자영업자가.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IMF 이후에 뭐 DJ 정부 때죠. 뭐 신지식인 이래서 맨날 텔레비에 나오면 뭐예요? 국민은행 지점장 하시던 분이 짜장면집 차리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야. 신지식인. 정말 우리나라 그 8, 90년대의 화이트 칼라들, 인문계 나와서 대학 간 사람들은 매뉴얼밖에 배운 게 없으니 그 지식을 딴 데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런 숙달된 거 필요 없고 노하우도 없는 짜장면집이지. 그래서 중국보다 한국이 짜장면집이 많다며요. 치킨집은 미국보다 많다며요. 결국 다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 세대가 제 살 깎아먹기를 시작한 거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대학 가려고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이 어려우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IMF 이후에 수능이 급격히 쉬워진 겁니다. 학원을 안 다녀도 풀 수 있게. 그래서 수능이 원래는 SAT를 베껴다가 아주 되게 좋은 시험이었는데 졸지에 다시 뭘로 돌아간 거예요? 학력고사로 돌아간 게 EBS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교과서 안 보고 뭐만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EBS만. 그리고 맨날 야자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똑같은 반복이 지금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화이트 칼라 등장하고 대신에 노동자들의 임금은 왕창 오릅니다. 왜? 그동안 워낙 임금을 안 올려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돈을 회사가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울산 같은 데는 이제 드디어 생산직 월급이 대졸 월급을 추월하기도 시작하고 뭐 귀족 노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사회에서 번 돈이 굉장히 다르게 배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고임금 노동자들이 나오고 대졸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이제 더 이상 뭐가 우리의 출세나 성공을 결정하지 않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을 어디 나왔냐, 대학을 갔냐가 그걸 결정하지 않는 시대가 8, 90년대, 90년대에 일정 정도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절정에 달한 거죠.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요. 이제 대학을 가는 게 대학만 가면 취업이 된다? 그런 신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의사가 저때 갑자기 등장합니다. 의사가 80년대에 등장한 거 왜냐하면 70년대까지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프면 어떻게 하죠? 할머니표 약이 있죠. 배에다 빨간 약. 그래서 노래도 있죠. 할머니 소는 약손. 그리고 배 만져주면 나. 그 아프면 빨간 약. 그래도 아프면 활명수. 뭐 이런 게 대부분의 우리의 그 의료 상태였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 어딜 가기 시작해요? 병원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80년대부터 의사들이 돈을 좀 벌기 시작합니다. 90년대 경제 성장은 극에 달하고 이제 너무나 먹고 살만해지죠.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도 이제 딱 되면서 중산층이 확 생기죠. 그러니 노동해서 벌지 않은 돈을 허투루 쓰는 거에 대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월급 받아서 절대 성형수술 못 해요. 근데 아파트 값이 한 2억 올랐어. 해도 돼. 그러면서 당장 죽지 않는 병원들이 뜨기 시작하는 게 90년대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의사들이. 그리고 의사들이 또 돈을 버는 데는 이런 하나의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도시라는 게 있었죠. 부동산 붐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만 예를 들어도 옛날에 대구의 의대가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 카톨릭대 4개죠. 더 있나요? 아, 한의대 말고 4개인데 옛날에는 저기 계명대, 영남대는 저희 때나 저희 후배들 때만 해도 경북대 공대보다 훨씬 비슷하거나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북대 의대를 안 나오면 의사지만 먹고 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경북대 의대가 아닌 의대를 가는 거는 정말 가업을 잇는 걸 제외하고는 잘 안 가갔던 거죠. 오히려 사범대나 화생공 이런 데 화공학과 나오면 무조건 취업이 되고 월급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명대나 뭐 경북대가 아닌 의대 나오신 분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뭐가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도시가 칠곡도 생기고 구미 막 공단 생기고 이러면서 의료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의사가 필요해진 거야. 가서 개업을 했는데 병원도 잘 될 뿐더러 간 김에 병원이 땅값이 사니까 건물을 산 거죠. 근데 그게 막 올라가. 그래서 병원은 망해도 돈은 벌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해서 그게 여전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사들이고요. 네 번째가 엔지니어들이 이때 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을 옛날처럼 무조건 베끼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하는 게 됐고 새로운 분야가 생겼어요. 한국이 1등인 분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 90년대 한국이 1등인 분야가 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조선, 반도체, 철강. 근데 이런 데서 이제 한국이 더 이상 남의 거 베끼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요즘 위기라고 하는 조선 산업은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조선이 망하는 건 기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서 망하는, 그러니까 위기에 빠져 있는 거지. 기술에서는 사실 압도적입니다. 일본을 완전히 제끼고 1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대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그나마 대우받는데 분야는 되게 제한적인 거죠. 제한적이야. 그래서 공대 가는 건 의대 가는 거하고 이제 견줄 때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의대 편향이 확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80년대, 90년대였죠. 그리고 IMF를 맞고 나서 8, 90년대의 영광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일단 문과 출신의 화이트 칼라의 취업길이 막혀 있고 있는 사람마저 쫓겨나죠. 그래서 문송합니다가 나올 정도로 문과의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문과에서 유일하게 사법고시 법대 하던 게 로스쿨로 바뀌면서 그쪽도 이제 한풀 꺾이고 경영학과 나오면 먹고 산다도 이제 남의 일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과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90년대 이후에 이제 뭐 의사는 여전히 인기 직업이죠. 공무원은 요즘 인기 직업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인기 직업이어서 가려는 게 아니고 왜 가려고 그러죠? 안정적 직업인 거야. 그 다음에 공기업도 뭐 때문에? 안정적 직업인 거죠. 안 잘리니까. 금융은 이제 한동안 인기 있다 알 수 없죠. 이제 금융도 망할 수도 있어. 가계부채가 너무 커. 그 다음에 대기업 안 뽑아. 대기업 안 뽑아요. 있는 애도 잘라야 돼. 대기업도 망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게 현실화되고 있죠. 그 다음이 저임금 노동자, 저건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해요? 동남아 이런 데서 와서 하는 거고. 실업자, 저 안에 뭐 안 끼니 남는 애들 다 실업자인 거죠. 청년 실업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걸 돌파하자고 누구나 공감하면서 얘기되고 있는 게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4차인데 3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자동화된 겁니다. 자동화. 그래서 이제 단순한 그 근로자의 일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4차 산업이 되면 AI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줄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줄어. 막 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와야 돼. 기존의 일자리는 예를 들면 판사가 하는 일이 이제 바뀔 겁니다. 옛날에 사법고시를 봤던 이유는 뭐냐면 판사는 법전을 많이 외워야 돼요. 옛날엔 컴퓨터도 없었고 창피하잖아. 판사가 법전을 넘겨가면서 판결을 해.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법고시였어. 지금은 자료는 뭘로 찾으면 돼요? 컴퓨터가 더 빨리 알려줘요. 이제 판사의 주 역할은 뭐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키죠. 그래서 로스쿨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로스쿨은 그래도 가서 수업 시간에 뭐 해봐요? 판사 역할을 해보고 변호사 역할을 해보는 거야. 사법고시만 해가지고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해야 되는
예를 든 겁니다. 이혼 소송을 해야 되는데 15년간 사법고시만 준비한 판사가 판결을 하려고 그래. 그럼 저는 이혼을 취소해야죠. 쥐가 해보지도 않은 애가. 살아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역할이 그렇게 바뀌는 거고 변호사의 역할도 바뀌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 뽑는 시스템도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군인도 뽑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요즘은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보직이 어떤 거예요?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그래서 고대에 무슨 과가 제일 인기가 높아요? 사이버 국방 이런 게 제일 인기가 높죠. 컴퓨터 가지고 해야 되는. 체력이 좋아. 물론 기본은 돼야 되겠지만 그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총 잘 쏘면 군인 1등이었는데 휴가 맨날 나왔는데 우리 애들 때는 달라질 수 있죠. 정보에 밝아야지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남을 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보면. 의사는 남을까요? 의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의사가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거는 오히려 없어질 확률이 있죠. 왓슨인가? 걔가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카톨릭 병원에서 인공지능 의사가 같이 협진하고 이제 판단하는 건 하죠. 그다음에 치료도 누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로봇이 더 잘할 수 있죠. 수술, 맹장 수술, 뭐 로봇이 뭐 저 아저씨가 어제 의사 선생님 70 먹었는데 손은 떨까 이런 불안에 떨면서 맹장을 맡기지 않아도 되고 뭐 되는 거죠. 그럼 의사가 그래도 의사가 남아 있을 건 뭐죠? 소통이죠, 소통. 당신의 병이 이렇게 진단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럴 수도 있으니 그런 걸 판단하는 거. 그런 거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들이 수학시험 보거나 수능시험 안 보고 하고 뭐 보고 뽑는 거예요, 이제? 인성 면접 보고 뽑는 겁니다. 서울대가 제일 먼저 바꿨죠. 수학 잘 푼다고 의사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진단, 수술, 데이터 통합, 저거 다 컴퓨터가 훨씬 잘해요, AI가. 소통과 케어만 인간이 할지도 모르고 저거마저도 뺏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그런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애가 정말 위대한 인재입니다. 그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의적 인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입에서도 종합전형으로 바꾸면서 두 가지의 인재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중에 1번이 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이 있냐?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문제를 안 만드는 놈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닥쳐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2015년에 9월에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됐고 지금 중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완전히 1세대, 2세대, 3세대입니다. 얘네가 최초로 고등학교에서 적용되는 세대고 그런 연습을 위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학기제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학기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될 수행평가 연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 가서 학점 따는 거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죠. 진정한 선행학습은 자유학기제입니다. 뭐가 바뀐 거냐면 이게 바뀐 거죠. 과거에는 교육과정이 이런 거였습니다. 국가나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칠 거냐가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커리큘럼이라고 부르고 학원 갈 때도 물어보죠. 그 학원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 수원을 얼마나 빨리 끝내나요? 이런 게 관심이 있었어. 근데 교육과정이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민사고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민사고 가면 애가 경험을 정말 많이 해요. 공부 시간보다 경험할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나가서 소똥도 치워야죠. 밭도 일궈야죠. 그 와중에 오케스트라도 해야죠. 그 와중에 효도도 해야 되지. 뭐 농어촌 가서 애들도 가르쳐야 되지. 그러면서도 공부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민사고 나온 애들이 똘똘해지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이냐. 근데 경험을 많이 하려면 뭘 줄여줘야 돼요?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시간을 벌려면 뭘 줄여야 돼요? 배우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똘똘한 놈은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배우더라도
뭘 많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 그걸 바꿔놓은 게 2015년에 교육과정 개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수학에서 많이 빠졌죠. 뭐 복잡한 계산 다 뺐죠. 그리고 학교에서 뭘 쓰게 공식적으로 된 거예요? 계산기 쓸 수 있죠. 저도 교육과 관련된 걸 계속 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또 수능이나 이 오지선다 문제점이 뭐라고 느끼냐 하면 애가 10줄의 계산을 되게 잘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도 잘 세우고 과정도 잘 풀어나가다가 마지막에 계산할 때 3, 3은 8 그랬어.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걸 틀렸다고 평가를 받으니 걔는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벽에다 자기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난 바보인가 봐 이러고 있죠. 얘는 미국이나 유럽이었으면 칭찬을 받았겠죠. 야, 네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접근하는지 생각을 했니? 너는 최고의 수학 능력자다. 3, 3은 8 틀린 거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게 왜 문제인데? 그걸 인간이 왜 하는데? 계산기가 하면 될 걸. 컴퓨터가 하면 될 걸.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3, 3은 8이 아니게 나오는 계산 훈련에 시간을 다 쓰고 앉아있고 정작 뭐는 못해요? 글을 읽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접근하는 건 못해. 엉뚱한 데 시간을 있는 거죠. 자, 이게 사례입니다. 수업과 평가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자기 관리 능력과 대인관계를 형성시킨다는 목표로 체육 수업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한 게 농구 경기 전략을 수립한.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체육은 농구 국가대표를 양성해야 되는 게 아니야. 엘리트 체육이 아닌 거거든요. 건전한 사회인으로 운동과 체육을 병행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전략 수립, 경기에 적응하기 뭐 이런 것들을 수행평가로 다양하게 하고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근데 수업은 저런 내용으로 했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순간 애들은 저 모든 걸 버리는 거죠. 저 선생님의 실수는 뭐였냐면 수행평가를 자유투 던지기로 끝낸대. 그러면 예를 들면 전략을 짜내는 뭐가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핵심이 이겁니다. 배운 내용을 평가해야 돼. 그래서 내신에서 학교 수업 평가할 때 선택형 55%고 서술형과 수행평가를 45% 해라. 이게 교육부 지침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지키는 학교가 좀 아직 선진적이지 않은 거고 언젠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학교 가서 저걸 제대로 배운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제대로 딸 수 있고 대학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교육과정 핵심적인 겁니다. 교육과 평가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뭐까지 하나 더 나가면 뭐가 일치해야 돼요? 그거를 기록해 주는 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평가의 일치는 나오지만 지필고사는 선택형과 객관식 이렇게 부르는데 객관식 아니다. 그리고 강의실의 수업은 어떤 식이 혼자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고 시험은 공부하는 방식은 고시 방식이고 그 다음에 획일적 지식을 암기하는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형태로 애가 자꾸 바뀌어갑니다. 근데 서술형하고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취평가 ABC로 바꿨고 이미 그 다음에 이해하고 적응 능력이 어떤지를 평가하려고 자꾸 뭘 시켜봐요. 과학은 실험을 시켜보고 국어는 시를 짓고 발표하게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걸 관찰한 다음에 학생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이 학생이 기록을 해야 되니까 학생이 많이 참여를 할수록 기록할 게 많아지죠. 그래서 좋은 학교일수록 학생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혼자 수업을 떠드는 학교가 좀 아직 덜 깨인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발전 과정을 기록해 주는 게 학생부인 거고 그 과정이 확실한지를 대학은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면접으로 확인하는 거죠. 선생님이 잘 써줬는데 그 선생님은 자기 혼자 떠드는 수업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자기는 수행평가 때 발표를 무지 많이 했다는데 진짜인지 확인하는 거죠. 네가 과학탐구 토론대회에 이걸 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 변화는 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왜 미래 사회에 교육과정이 이렇게 변해가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세대와는 다르게 미래 사회를 사는 데는 저게 정말 살아있는 교육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이 교육과정이 바뀐 시대에 어떻게 잘 풀어갈지를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아이하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뀐 건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이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요. 반드시 과정을 거치고 시행착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절대 두려워하면 경험할 수 없다. 그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